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좋은 분양은 있는가 2편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주변 시세 한번 비교해 본다 그랬죠. 주변은 어디까지가 주변일까요? 그러면 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죠. 그러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어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건 서울시 방침이에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이제 만들 때, 건립할 때, 운영할 때 가지는 기준인데, 승강장 기준으로 250, 500m, 1차, 2차 역세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출구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세권에선 제일 중요한 건 또 출구 방향입니다. 출구가 어디랑 인접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례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권자거든요. 그 서울시장이 이 3개 이상의 노선이 이제 겹치는 곳은 그 반경 겹치는 곳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입지를 최소화해서 입지 규제에 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해줘서 개발을 좀 촉진하는 독려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기준은 역 같은 경우는 승강장 또는 출구로부터 250, 500m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1km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렇게 풀었었으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서울역, 공덕역, 왕십리역 대표적으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1km, 반경 1km 이내까지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준 쓰죠. 역세권. 근데 또 출구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하나인 곳이 있어요. 소요산역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가 역세권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를 역세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를 역세권으로 많이 생각하시겠죠. 자, 그리고 별내역 같은 경우는 출구가 2개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표시가 안 되죠. 왜냐? 1번 출구는 군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출구 방향이 역세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 되겠죠. 이게 좀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출구 방향도 중요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개의 출구 중, 그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개의 출구 중 버스 정류장과 가장 가까운 출구, 이런 데가 더 비싸게 나가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보다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교를 하실 때 항상 동종, 동량,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도생끼리, 동량이면 제곱미터당 이렇게 가야죠. 웬만하면 요새는 이제 제곱미터, 그러니까 법정 기준이니까 법정 도형량이니까 제곱미터를 이제 생활화 하시면 좋겠죠. 국토부 실거래가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다 전용 면적이 다 전용 면적이 제곱미터고 다 그 전용 면적에는 이 발코니 면적은 고려가 안 되죠. 법적으로는 이제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비교하실 땐 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발코니 확정된 면적을 고려해서 매도를 할 때는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비교구는 2011년에 완공된 도생이고요. 같은 종류고요. 세대당 주차가 0.15대입니다. 0.15대예요. 적죠? 신길역 1분 컷의 초역세권인데 관리비도 좀 저렴해요. 왜냐? 커뮤니티 시설이 없으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 최소 860만원대, 최대 1000만원대 찍혔고요. 대부분 1000만원대로 찍혀요. 요거는 한 건 있어요. 한 건. 자, 그러면 1000만원대죠. 대부분. 요 도생은 11년, 이거 거의 10년 된 도생인데 1000만원대 찍힙니다. 제곱미터당. 요거 고려하시고, 또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단점일 텐데 이 지하철
그 철길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이 지점에 있거든요. 그 비교한 비교 대상군이.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좀 심할 겁니다. 지하철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끄럽죠. 공휴일에도 지하철은 다니니까. 자, 해당 사업군의 분양가는 22년 11월 완공이 이제 준공이 이제 목표인 이미 착공했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예, 최소가 다 1,500만 원대에 들어옵니다. 가장 비싼 분양가를 제곱미터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가장 싼 게 3억대고 가장 비싼 게 6억대인데 그걸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다 1,500만 원대 나와요. 자, 역세권,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근데 공원 진짜 1분 컷이고 바로 뒤에 있어요. 공원 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가가 철거되면 입주 후 2, 3개월 후에 이제 거의 다 철거되니까 그때는 역세권이라 할 수 있어요.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래도 도보로 3, 5분 걸리는 그런 역세권이 될 거고,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비는 높게 책정될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차 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도생치고 이거 높은 수치입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치예요. 주차 좀 신경 썼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요런 고가가 철거될 거야. 철거되는 동안 한 2, 3개월, 입주 2, 3개월 동안은 소음이 나겠지만 철거되면은 소음이 난 만큼 역세권이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소음이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공원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이게 색강공원이고 여기 생태공원, 그리고 중마루공원은 진짜 가깝고. 자, 그러다 보니까 녹지와의 접점이 많아요. 그 입지 자체가.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여기다 초점을 둔 겁니다. 아니다, 필요 없다, 무조건 초역세권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신 분은 차라리 이 분양군보다는 그 비교군이 더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와요. 이런 건 진짜 좋은 건데, 자, 이런 게 들어오면은 관리비가 높다.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 타겟이 되겠죠. 예, 여유가 있는 분들 생활하실 때 관리비가 높다는 건 매달 고정비가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렇죠. 또 면적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도생 자체가 일정 면적을 못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어떤 소형 가구들이 그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또 이런 편의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타겟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타겟을 해야 되겠죠. 그건 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분양 홍보관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죠. 그런데 좀 여기서는 특이한 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자재들을 실제로 이제 바닥은 뭐 이태리제, 뭐 여기는 유럽산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구하면은 이런 건 바꿔준대요. 이런 건 바꿔주는데 안 비싼 걸로. 근데 실제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는 이런 고급 자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렇게 후려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가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걸고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날림공사 이런 거 막 시행사한테 떠넘기고 막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책임 떠넘기고 이런 거를 거의 볼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유지에도 유리할 거고, 그 주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전입이 전출하고 갭이 거의 없어요. 4명 차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거의 0. 몇 %대 나올걸요. 그러니까 성남시 편에서도 제가 한번 지주택 할 때 성남시 편에서도 얘기했던 게, 성남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많다 보니까 전입 인구가 꽤 많다. 그래서 전입과 전출의 갭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전입이 좀 많아지는 편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영등포가 딱 그런 범주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전입을 많이 와요. 그리고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많아요. 이 말인즉슨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인즉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그러니까 고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장, 미래에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또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플러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 다 결혼해서 보내고 넓은 평수가 필요 없는 노부부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런 분들은 또 충분히 높은 관리비를 감내하면서 편의시설 이용하시기에 또 좋은 타겟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타겟층을 또 설정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주택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10만호 중에, 주택 10만호 중에 69만호가 아파트입니다. 너무 높죠? 근데 이 아파트도 대부분 다 노후화됐어요. 이때 건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자, 재건축이 앞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도생과 재건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신축이 된 아파트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 모델로 이 분양 사업군은 유리하다. 그리고 여러 조건을 비교해서 나만의 기준으로 다시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분양을 이렇게 볼 때 보는 방법을 한번 실제 사례로 예시를 좀 들어본 거고, 여기다가 좀 필요한 건 넣고 불필요한 건 빼셔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